소영대입니다. 홍익재단으로부터 제가 의뢰받은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발표했던 글을 좀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글자 한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판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준비된 PPT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석유 한인 문제, 여기 이제 제목에 그 석유 한인자는 좀 다른 글자로 한자로 이제 특별히 적었습니다만 그 글자의 마지막에 석유 한인의 마지막 글자 그 문제를 가지고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지에도 제가 그 표시를 했습니다만 판본에 따라서 이 인자가 사각형 안에 선비사자가 들어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임금왕자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아랍자 약자를 이야기할 때는 이 네모 안에 구슬옥자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성곽이 있고 그 안에 보물이 많은 것이 나라다 이렇게 해서 구슬옥자를 쓰는데 이 경우에는 구슬옥자가 아니고 임금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머리말에서부터 그 다음에 황국설의 전개, 황국설의 문제점, 또 한인설의 근거, 외전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말에서는 왜 이 문제를 따지는가 하는 그 문제 제기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텍스트는 바로 그 13세기 후반에 이련스님이 쓰신 이 삼국유사, 그 중에서도 고조선 쪽라고 하는 것에 그 들어있는 문장을 글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 삼국유사 고조선 쪽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삼국유사 고조선 쪽은 이 고조선, 이 삼국유사에서는 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단군조선입니다만 단군조선에 대해서 언급한 가장 오래된 자료다. 그 역사에서는 되게 오래된 자료일수록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조선에 대해서 언급하고 단군조선을 언급하는 최고의 자료다. 이건 뭐 중국이나 한국, 일본을 통틀어서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삼국유사의 고조선 쪽에서 단군이 나라를 건국한 것이 대개 기원전 한 2300년경이다. 중국의 요임금과 같을 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요임금 때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도 사실 그 역사시대가 전개되면서 오래된 자료일수록 자기들 역사의 그 시작을 그렇게 멀리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서, 우리가 서경으로 널리 알려진 데 보면 그게 이제 요순부터 역사가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마천의 사기에 오면은 요순 앞에 황제라고 해서 오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가 후대로 갈수록 역사의 기원을 자꾸 소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도 한때는 서경 같은 데 보면은 중국 역사의 시작을 요임금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삼국유사에서 단군이 나라를 건국한 것이 요임금과 같은 때다 라고 해서 한국 역사의 시원을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삼국유사가 없었더라면 흔히 하는 말로 반만년 역사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반만년 역사, 5000년 역사, 삼국유사에서 이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용이 너무나 초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곰이 쑥하고 마늘 먹고 사람이 된다. 쑥하고 마늘 먹는다고 DNA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현실성은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제 거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독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초현실적이고 그런 면에서는 심화적이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이 있었던 시기하고 그 사실을 기록한 시기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에서 고조선 쪽 이야기하는 것은 기원전 2300년경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자, 이련스님이 삼국유사를 쓴 것, 옆에 이제 그 이련스님의 그 비명을 그냥 이 화면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제가 이제 보각국사 비명 그것도 이제 제시하고 그 밑에 그 비명의 내용도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비명이 비가 저 글씨가 왕이지 글씨입니다. 왕이지 글씨인데 자관 이련 스님이 살았던 때는 이련 스님이 1289년에 세상을 떠셨으니까 13세기 후반이거든. 그러니까 고조선은 기원전 2300년. 그 다음에 이련 스님이 그걸 기록한 시기는 13세기. 그러면 시기적으로 약 한 350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조선 초기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 600년 전쯤 되는데 굉장히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왕조 같은 것이 서너 번 중간에 들어간 그런 그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시기하고 역사를 기술한 시기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벌써 이미 그 후대적인 관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면도 또 문제가 되고 또 그 삼국유사와 더불어서 우리 당군을 이야기하는 성벽을 이루는 사서가 제왕문기라고 부릅니다만 제왕문기와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뭐 등등해서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삼국유사 자료가 그 우리나라 고조선 이야기하고 우리 역사의 시근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좀 깊이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보면 여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고조선, 삼국유사의 고조선조라고 하면은 이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왕조하고 그 대비를 해서 고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아닌 거겠죠. 왜냐하면은 그 이련 스님이 어떻게 나중에 이성계가 조선왕조 건국한 걸 알고 미리 자기가 안 되겠다. 우리는 고자를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고조선이라는 말은 고려시대도 이미 쓰였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이제 그 옛날 분들이 되게 그렇듯이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는 것보다도 앞에 했던 그 유명한 책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삼국유사 고조선 쪽에도 세 가지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서라는 책, 이게 뭔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서라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자관 거기 위서는 보면은 대왕 이천제에 당군왕금이 건립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제 전에 이 제라는 말이 연하고 이제 같은 데인데 이것도 이제 시대적으로 2000년 전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2000제라고 쓰는 경우도 이거 이제 시대적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당군왕금이 있었다고 하면 위서에서부터 2000년 전에 당군왕금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당군이 기원전 2300년이라고 하면 위서라는 책은 어떠냐? 기원전 300년 전 책이라야 되거든. 그럼 그때 위는 뭐냐? 전국시대 위나 전국치공 중에 하나는 위가 해당됩니다. 근데 전국시대 그 위나라 역사만을 기록한 위서 그게 지금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책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위책이라는 건 있습니다만 뭐 그런데도 이런 내용이 안 나오고 하니까 뭔지 모르는 미스테리의 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고기라는 책을 인용하고 있어요. 옛날 자료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오고 뭐 이 당군이 그 공명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당서 배구전이라고 해서 이 배구라는 사람이 이제 수양제 따라서 고구려 침공해온 사람인데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배구가 고조선에 대해서 한두 마디 한 거 그걸 이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자료를 가지고 고조선 쪽을 구성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중간에 나오는 고기의 내용에서부터 문제를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기의 시작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석유 한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재성량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줄을 붙인 것입니다. 줄을 붙인 건데 석유 한국 서자 환은 줄을 빼고 설명하면 옛날에 환 글자가 이제 분명하지 않으니까 선비사자 넣어서 제가 빨간 표시로 지금 했습니다만 환국 또는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다. 옛날에 환국 또는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국 환인에다가는 주석을 붙여가지고 위재석량, 재석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재석이라는 것은 불교의 신격입니다. 불교의 신격이고 제가 오른편에 이제 그림을 하나 제시했습니다만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수미산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미산 세계가 있고 그 수미산 기슭에 이제 우리 인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그 수미산 중턱이 약간 허리처럼 잘록한 그 부분이 이제 사천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미산 제일 꼭대기에 그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스가 누구냐 하면 제석천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가 빨간 표시로 한 이 글자가 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글자는 한국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국자, 그걸 잘못 쓴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하나는 환인이다. 그러니까 제석이다. 환인, 이제 제석이라는 건 줄임말이고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식 환인의 정식 명칭은 석가지 환인다랍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제석이라고 하는데, 석가지 환인다라. 이제 정식 명칭에 환인이 들어가니까 환인 이꼬로 제석이고, 이건 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군의 할아버지가 환인인데, 그 환인은 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천손 쪽이다, 하늘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게 환국이 되게 되면은 당군 이전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됩니다. 그 역사가 훨씬 더 한국사가 더 소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하나이지만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국사의 체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설이 병존하고 있는데, 문제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왕에 알려졌던 그 삼국유사 가장 오래된 판본, 그 중용 임신간본의 문제가 있고, 또 수남 수택본의 가필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만, 요건 뒤에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남 수택본이라고 하는 것은 수남 안정복 선생의 수택, 손때가 묻다는 겁니다. 수남 안정복 선생이 보던 책은 수남 수택본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일본 사람 이만희시누라고 하는 사람이 1916년인가 그걸 고스상한테 구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걸 이제 나중에 1926년인가에 경도대학에서, 26년이 그 뒤에 연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영인본을 간행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그 책에 그 석유 한인일인가 하는 이 부분이 뭔가 가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왜 이게 가필이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한국, 한인설이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이 살아생전에 간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유사 건5에 제일 처음에 시작해 보면은 이제 그 저자 이름이 나옵니다. 국존 조계종 가지사나 임각사주지 원경충조 대선사라고 해서 이련이 원경충조 대선사 이련이 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련이 사후에 국가로부터 받은 보각이라고 하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초판에는 보각이라는 사람이 만약 죽고 난 다음에 만약 했으면 그 보각은 들어갔을 텐데, 그 나라로부터 시효받은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들어갔을 텐데 그게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초판은 아마 이런 생전에 이제 가능했을 거고, 나가서 이제 그게 재판 뭐 여러 판을 했었는데, 현재 그 고려시대 판본은 아마 있지 않고요. 이제 그 조선시대도 삼국유사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굉장히 귀했고, 판본이 얼마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쓴 책이 올리니까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별로 중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행본이 없고요. 그래서 이걸 본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국유사 이야기할 때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동경제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삼국유사 교감본을 냈습니다. 활자본을 냈던 거죠. 활자본을 냈는데 쯔보이라는 사람이 그 중심이 돼서 활자본을 냈는데, 그 사람이 활자본 낼 때 텍스트로 삼았던 건 뭐냐 하면은, 임진왜란 때 일본 장군들이 와가지고 그 약탈해간 삼국유사, 그게 이제 두 가지 신전본이라는 거 하고 이제 미전본인가 하고 두 가지 판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 쯔보이라는 사람이 교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 약탈해간 그 책이 완전한 책이 아닙니다. 앞부분, 왕력 부분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쯔보이가 그 합방 전에, 강점하기 전에 삼국유사를 냈는데, 이 동경제대 뭐 사지 촌서도 나중에 그림 다 나오겠습니다만, 그게도 앞부분 떨어졌습니다. 앞부분 떨어지고 그 이제 남아있는 것만 해서 완전한 게 아니고, 국내에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삼국유사 이 목판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쯔보이라는 사람 책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쯔보이 책이 귀하니까 그것도 동경제에 대해서 몇 번 안 찍어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청문한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삼국유사 다시 이제 책을 쯔보이 책 가지고 평정부마상의 책 가지고 다시 낸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보고했던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판본은 못 보던 상태였죠. 그런데 처음 이제 목판본 반지를 구해가지고 세상에 공개한 것이 이만희 씨고, 이 이만희 씨가 이 책을 이제 그 영인본을 경도제에 대해서 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시면은 이걸 이제 과거에 중종 7년에 간행했는데, 여기 그때 그 연도가 중국의 명나라 정덕연간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덕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이 정덕본 이야기한 것도 뭐 그렇지만 굳이 뭐 책 간행 연도를 이야기할 때 그 중국 연호 쓸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중종 임신년에 나왔다. 저는 아예 중종 7년본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머리에 쉽지, 임신간본 하면은 좀 저 같은 사람 헷갈리거든. 젊은 분들은 더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지금 많이 쓰는 게 중종 임신본 1512년본이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게 이제 1512년본을 이만희 씨라는 사람이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영인본을 냈는데, 그게 왼쪽 편에 있는 겁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은, 근데 거기 제가 빨간 표시로 서류한이, 세 번째 줄에는 이 인자가 보면은 네모 안에 뭐가 글자가 있는데 거기 덧칠을 해놨어요. 덧칠을 뭔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삼국유사 중종 임신간본이 몇 개가 더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알려졌는데 보니까 그 안에 글씨가 뭔가 보니까 오른쪽 편본을 한번 보십시오. 고대 도서관에 이제 소장되어 있는 소위 만성본이라는 겁니다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네모 안에 임금왕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서본 이만희 씨가 가지고 있던 이 수남수택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서령이가 뭔가 손을 댔는지 누가 댔는지 자관 이 인자에다가 글씨가 가필이 되어 있고 덧칠이 되어 있고, 원래 그럼 뭐냐, 임금왕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글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역사 해석 관련되기 때문에 바로 이걸 문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국설로 보는 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논문이 그렇지만 자기가 비판할 거 먼저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는 뒤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설, 이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조선시대에 가면요, 표준적인 단군 기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선시대에 이제 삼국사절, 동국통감, 뭐 이런 조선시대 관청 사서들, 적어도 국가에서 간행한 사서들에 보면 단군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단군이 직접 내려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군이 직접 내려와서 추대를 받아서 임금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환인이니 환웅이니 이거 다 빠졌습니다. 그건 다 빼버리고 단군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조선을 개국했다,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제 가장 표준적인 역사서가 동국통감이니까 제가 이제 그걸 편의상 이름을 붙여서 동국통감유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국통감유형은 이제 국가의 관창사서에 뿐만 아니라 다 이제 이런 조선시대 그 선비들은 단군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온 거고 환인, 환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문 천자문 빼고 처음 배우는 책이 동몽선섭인데, 동몽선섭에도 보면 제일 뒤에 우리나라 역사 기록인데 보면 바로 이 동국통감유형 상공사가 나옵니다. 이 단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준적인 역사서로서 동국통감에서를 취한 그 단군 기록에서는 환인, 환웅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이제 조선시대 그 학자들도 삼국유사를 나와가지고 환인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조선시대 당시에 이미 환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환인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국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서자에 환웅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자, 왼쪽 편은 보면은 이 남구만이라는 사람,
남구만의 그 동사변정 그에 보면은 약천집의 그 동사변정에 보면은 그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만 서구 환국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민족사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 수산 이종리의 그 동사에도 보면은 환국서자 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국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환국의 서자 환은 좀 이상하죠. 어느 왕의 서자라면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의 서자 환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 보면 뒤에 설명해 보면은 환국의 군장의 서자 환이라든지 또는 환국의 제석이라는 그 신인지 뭔지의 서자 환을 해서 환국 옆에다가 뒤에다가 그 고유명사 비슷한 걸 갖다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냥 환국 서자라고 하면 이게 한문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국의 군장의 서자 환은, 환국의 제석이라고 하는 뭐 그런 신인지 사람인지의 서자 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보면 대세는 한인설이었습니다. 한국설하고 한인설이 있는데 한국설이 대세가 아니고 한인설이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무슨 판문을 받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총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말에 오면서 이제 조선시대에는 두 설이 양립을 했는데 한말에 오면서 동경제대 문과대학에서 사지총서본이라는 것을 간행을 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이제 그 덕천가하고 신전가의 그 약탈에서 가지고 있던 두 개의 분을 교감을 해서 저고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교감을 해서 이 사지총서본으로서 1904년에 간행을 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책이 저렇게 세 책으로 제본이 되어 있습니다. 세 책으로 제본이 되어 있고 표지가 이제 동경문과대학 사지총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 가운데 그림만 보면은 서구 환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국유사가 귀하기 때문에 그 이후 상국유사를 다시 간행하는 사람들은 이 동경제국대학의 사지총서본을 텍스트로 삼아서 이 상국유사를 다시 찍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일본 속장작 1912년에 나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윤한명이라고 이 한국에 와 있던 그 일본 사람이 조선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1915년에 상국유사를 다시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미나는 것은 대일본 속장경본을 보면은 그 앞에 자기들은 텍스트를 갖다가 그 이 동경제대 사지총서본을 텍스트로 했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은 그 제일 이 가쪽에 보시면 석유 환국을 환인으로 붙여놨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석유 환인으로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경제대 그 사지총서본이 나오면서 이것도 굉장히 귀한 책이에요. 굉장히 귀한 책이고, 이 동경제대 사지총서본은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립중앙박물관 가보면은 전시실에 이렇게 전시해놨습니다. 그 상국유사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한 부분도 많을 텐데 상국유사 그 동경대학에서 나온 이거를 갖다가 전시를 해놨다는 것은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잘 못 보고 주로 이제 봤다면은 이 조선연구회본 이거를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걸 그 번역을 했거든. 상국유사 번역이 처음이 조선연구회본인데 이 앞부분은 일본어 번역본, 뒷부분은 이 동경제대본을 뒤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동경제대본이 나오면서 석유 환국설로 대세가 기우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일제강점기가 어떻게 되냐? 이 완전한 목판문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서정 이만희시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 1916년에 조선의 고서상으로부터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책 구하는 방법이 그러지 않습니까? 책을 가지고 오면은 책값을 안 깎았다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책 하나 사면 그 서점 주인하고 뭐 한 30분 써가지고 깎아달라고 막 빌고 이래가지고 겨우 몇 분 깎아서 그 재미로 이제 책도 사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좋은 책 안 내보여주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돈이 자금줄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은 다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대여가 하나 걸린 게 바로 이 상국유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상국유사를 샀고 이 고서상에 그랬던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안정복 선생 그쪽 집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수남수택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데서 이제 그 안정복이 집에서 나왔다는 것은 고스란한 이야기고 그걸 이제 이만희신유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수남수택본, 뭐 금서령본이라는데 현재 이거는 일본은 천리대학, 금서령이 책이 이제 천리대학 같기 때문에 천리대학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 천리대학 금서령 기정본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삼국유사 아직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그 제목이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이 경도제국대학에서 문학부 총서로 이제 간행을 했습니다. 제일 왼편에 있는 것이 이 동경제대본입니다. 그런데 이 동경제대본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삼국유사 란 외에 이 광각 외에 서자학적으로 광각이라고 해서 목판이 있는 부분을 광각이라고 그럽니다만 광각이 있는 부분에 뭔가 글씨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도 쉽게 비교를 하면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창고서 가지고 헌책방 가면 돈 별로 안 줍니다. 공부한 사람이 창고서 사가지고 1년 365일 고임 모시고 있다가 서점공학 비싸게 받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낙서 많이 하니까 서점에서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남수택본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 책에는 그 수남 선생이 공부하면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메모를 해놨는데 이게 싹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책 사이즈도 적습니다. 그래서 1932년에 이제 조선 고전 관행입니다. 한국에 있었는데 이 조선 고전 관행에서 이거를 갖다가 실물 크기로 다시 두 책으로 영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보면 이 실물 크기로 보면 이게 이제 조선 고전 관행의 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글씨가 난 외에 광각 외에 글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남 선생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수남 선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지 글자도 뭔가 많이 고쳐놨어요. 자기 나름대로 글자도 하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려운 한자의 경우에는 한국말로 이렇게 한국 음도 달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도대학본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 금서령본이 이제 나왔는데 그게 보시면 두 개를 똑같은 금서령본을 가지고 간행했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21년 경도대학본에서 찍은 인자 거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전관익본에서 인자 거친 걸 보면은 덧칠한 게 조금 달라요. 같은 책을 가지고 그대로 영인을 했습니다. 이게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덧칠을 보면 하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서령본 이외에 다른 걸 보면은 이 안에 인공망자가 되어 있는 거에다가 덧칠을 했는데 덧칠이 좀 다르다. 왜 같은 책을 영인을 했으면서 다를 수가 있는지 이거는 좀 해결되지 않는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다시 이제 논쟁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육당 최남선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삼국유사에 대해서 교감문을 냈습니다. 삼국유사를 가치를 재발견한 사람이 육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육당이 삼국유사를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유학이라든지 민속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안목이 있으니까 이 원시 사회의 자료들은 어떤 것이 더 자료적 가치가 높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이 곰이 사람이 된다, 이 말도 안 된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뭔가 원시 사회의 자료들을 보면 메시지가 있다. 뭐 이제 이런 걸 해석하고 했었는데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민족 사학자들이 삼국유사를 굉장히 공격했지 않습니까? 삼국유사를 공격해서 신채호 같은 사람도 이거 천하의 몹쓸 책이 삼국사기라고 했거든요. 그럼 삼국사기를 갖다가 버려버리면 한국 고대사는 뭘로 재구성합니까? 그때 이제 삼국유사가 재발견된 거죠. 삼국사기에 대신할 수 있는 사료로서 삼국유사가 재발견되고 그게 이제 앞장섰던 사람이 육당 최남선입니다. 그래서 육당 최남선은 1927년에 이 삼국유사 교감문을 냈습니다. 그게 제일 왼쪽에 계명구라라고 하는 한인 친목단체에서 잡지를 계명이라는 잡지를 냈는데 그게 이제 삼국유사 교감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글씨도 보면은 환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7년에 계명 17호가 그렇습니다. 18호구나. 18호에 삼국유사에 보면 환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단재 신처호나 이 문헌거사 인허와 같은 분들도 역시 반국서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하나 재미나는 것은 인허와 같은 분은 이 불교에 굉장히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자기가 조선 불교 통사 낼 때는 이거 환인이 맞다 했다가 나중에 조선 신교오일고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일본에다가 발표를 하면서 그때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환국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환국이 맞다. 내가 옛날에는 정말 뭘 모르고 환인이라고 했다 해서 자기 스스로 수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채호, 이능화 등도 이제 굵직굵직한 한국 사람들이 환국설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43년에 오면서 최남선이 이제 신정 삼국유사라고 해서 또 삼국유사 교과본을 새로 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삼국유사 최남선본이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대개 43년에 초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계속 재판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무슨 이름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43년에 보면 인자가 바로 이제 나라 국자가 아니고 안에 네모 안에 선비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 근거로 했는지는 글자로 고친지는 육당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 신정 삼국유사 서문에 보면 자기가 성남 송석하라는 분이 가지고 있던 삼국유사를 봤는데 이 성남 송석하 삼국유사는 우리가 보는 중종 임신관문보다 더 오래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좀 다른 게 있어서 자기가 이 반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성남 송석하본이 없어져 버렸어요. 6.25 때. 지금 이제 성남 송석하본의 행방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연세대학에 있는 파른본이 그거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송석하본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다행한 것은 손진태 선생이라는 분이 이 송석하본을 빌려다가 세 부를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를 하고 그 중에 한 부가 고려대학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송석하본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조선초기본이라고 하는 송석하본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제일 오른쪽에 필사본에 보면은 네모 안에 선비자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남선 자체도 처음에는 한국이라고 했다가 이 글자 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국유사 신정본에서 이 글자가 뭐라는 것을 이거는 딱 꼬집어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광복이는 어떻게 되냐? 한동안 환인설이 대세를 이룹니다. 근데 여기에 큰 불씨를 당긴 것이 문정창 선생입니다. 이분이 이제 1966년에 당군조선 사기연구 이 책을 제일 오른편에 있는 당군조선 사기연구라고 해서 한 100페이지 조금 넘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군조선 사기 역사책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번에 주장한 금서룡이 한국의 존재를 말살하기 위해서 한국 위에다가 덧치를 해가지고 인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금서룡이 우리나라 고조선 이전에 한국이 있고 우리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 한국의 존재를 말살하기 위해서 덧치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부정했다는 겁니다. 금서룡은 고조선도 제대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앞까지 이제 부정했다. 거기다가 이런 문정창 선생의 이야기가 힘을 좀 싣게 된 게 73년에는 규장각본이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것이 영인본이 나옵니다. 규장각본은 정말 깨끗합니다. 그건 정말 공부받아가지고 기정받아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갖고 있었던 책 같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책인데 그게 영인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중종 임신관본이 만송본이 1983년에 영인본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인본에는 전부 다 환하고 네모 안에 임금왕자가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한국설에 더 불을 지펴준 것은 1979년에 환단고기가 나왔습니다. 이율비라고 하는 분이 환단고기를 이제 공개를 하고 거기 보면은 환단고기라는 책이 삼성 이전이나 이렇게 몇 개 책을 합본을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게 제일 양이 많은 게 태백일사라고 하는 책이고 그 태백일사에 보면은 환국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일본 환국이라고 했을 때 환인은 뭐냐 하면은 왕의 이름을 환인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왕이 환인이고 7대 환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국본기라는 게 딱 이제 나오니까 와라 환단고기에도
한국이 나오니까 이게 더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 환상보기가 나오면서부터 인터넷 및 대중서를 통해서 한국설이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이제 환인 이야기하면 다 식민사학자라고 그러고 금서령이 추종하는 세력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 것이 이제 인터넷상의 대세입니다. 자, 그럼 한국설이라는 데 문제가 없느냐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서자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라의 서자다. 고려의 서자 누구누구, 신라의 서자 누구누구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서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맥상 잘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국을 삼국유사에서는 제석이라고 했습니다. 나라 이름을 제석이라고 했다. 미제석냐, 제석을 일컫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하고 제석은 나라 이름하고 신 이름은 잘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환인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 환인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환인이라는 신이 있었다고 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시대를 초월한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느냐?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옛날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 되지만 옛날에 무슨 신이 있었다고 하면 이 말이 안 된다. 근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할 때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 예적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다. 이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 살았다고 해서 지금 토끼 거북이 안 삽니까? 그거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옛날에 이 한국의 서자든 뭐든 간에 옛날에 있었다고 해서 거기 신이름이 틀렸다고 하는 이 말에는 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 살았다. 또 서양도 원스 포너 타임 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개국호 조선이라고 하는 게 삼국유사의 그 옆에 문장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앞부분을 한번 조금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국호 조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라를 열어서 조선이라고 이름했다는데 보면은 그게 국자는 어떻습니까? 정자 국자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두 줄 넘어가지고 저런 글자를 쓰는 게 저게 부비심이냐?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 나라 국자를 저렇게 네모 안에 임금왕자 넣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식으로 다 나라 국자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두 줄 넘어서 개국이라고 하는데 정자 썼는데 두 줄 뒤에는 이렇게 그 약자를 쓸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또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오자 탈자가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목판본을 할 때 원고를 갖고 이렇게 원고를 뒤집지 않습니까? 원고를 정서에만 뒤집으면은 판각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그 글자 있는 부분을 남겨두고 판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가지고 판각을 하면 그래도 오자가 적습니다. 근데 오자가 많은 건 뭐냐? 원고를 다 처음부터 정서를 하려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다시 찍어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왕에 나와 있던 책을 해체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뒤집어 엎어서 찍어냅니다. 그걸 이제 원각이 아니고 그걸 복각이라고, 복각본이라고 그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원책을 뜯어가지고 뒤집어 붙여가지고 인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책이 오랫동안 유통되던 책인 것 같으면은 그 글자가 많이 따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뒤로 뒤집어 붙이면은 판각하는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실수를 글자가 희미하고 붓글씨 처음 이렇게 쓴 것보다는 목판 인쇄된 걸 다시 뒤집어 붙이면 글씨가 훨씬 더 희미해집니다. 근데 삼국유사 이 임신강보는 복각본이 분명합니다. 경주에서 복각한 것이 분명한데 글씨가 많이 이제 희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유사 자체를 복각을 하면서 오자, 탈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 지금 현재 그 금서령에 가지고 있던 이 삼국유사에 보면 오자, 탈자를 고쳤거나 그 칸 위에다가 고쳤다든지 지금 몇 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글자 위에다가 덧칠한 게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글자라고 해서 초장자가 덧칠한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제시해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삽이라고 하는 두 글자 옆에는 삽이라고 한국말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삼국유사 그 중종임신강본 그 금선영이 가지고 있던 책을 딱 이렇게
넘기면, 저희도 물론 이제 고서 반영해 보면 봤습니다만, 책 표지를 딱 넘기면 오른쪽에 이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책이 임진왜란 전에 나온 건데요. 처음에 김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들인 김부위가 그걸 책을 가지고 있고 해서 책을 소장한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정복 선생이 가지기 전에 이미 몇 사람 손을 거쳤단 말이죠. 지금 확인되는 사람은 김면하고 아들인 김부위입니다. 여기 이제 글씨가 나옵니다. 이제 이 소장인도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면이나 김부위 같은 사람도 한자를 잘 알고 성경사를 봤으면 고칠 수도 있고요. 안정복 선생이 고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일본 사람이 이만희 씨가 이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한국말을 잘 알았냐? 거의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김올령 선생님이라는 고고학 하시는 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강의 다 끝나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우리 강의실 제일 뒤에 우리 그 선생님 당신이 경성제대 다닐 때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지금 와 계신다. 그래서 자기 그 옛날에 근무하던 대학에다가 자기 제자가 강의를 한다니까 한번 앉아있고 싶어서 왔는데 저분은 한국말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그 분위기를 보려고 이제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게 바로 말씀보아 세마츠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전에는 세마츠는 굉장히 한국말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신라사의 제문제라든지 임나한강사 읽어보면 한국도 발음 갖다가 무슨 고지명하고 현대지명 붙여가지고 막 고정하고 그런 언어풀이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양반의 독특한 방법, 독특한 건 아니지만 당신 일본 학자들이 다 하는 건데 신라의 육부 이름이라든지 지명 고정이라든지 보면 한국의 현재 발음, 지명 이름, 한국의 무슨 명사하고 붙여가지고 다 옛날 신라말 풀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한국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말 전혀 모른다고 선생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금세령도 보면은 책 보면은 이 말이 한국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한국어 사전 보고 비슷한 거 있으면 끼워 맞추고 이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어풀이 방식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저 사자 한자 자기 어렵다고 해서 저걸 일본말로 안 쓰고 한국말로 쓰겠습니까? 저건 한국 사람이 썼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덧칠을 한 것은 한 거는 맞는데 이 덧칠을 과연 이만희 씨가 했을까? 금세령이가 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환국이라고 했을 때는 물리도 안 받고 재석이라는 말도 안 받고 상공유사 안에 다른 부분을 다 뒤져봐도 국자를 저렇게 쓴 예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인설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환인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이제 한국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내 설이 왜 맞는지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의 ABC라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근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공유사 판본의 글자 위에 고전 반응해 본 글자 쓰인 것들, 요 사자가 들어간 원문 이런 것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럼 환인설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란의 발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종 임신강본의 석유환 국자 비슷하게 돼 있는 이 글자고 여기에 더구나 수남 수태권에 보면 덧칠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료를 변조해서 한국의 존재를 없애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맥으로 봐서는 이게 환인이라고 신임을 보는 게 타당하고 한국이라는 것은 오자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맥만 가지고 보면 한국보다는 환인이 맞다. 신이름이고 그 신의 서자가 환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재검토가 되는 계기는 소위 연세대학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손보기 선생이 파른본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이 파른이라는 건 손보기 선생의 호모에 연세대학 계시는 분들이 되게 무슨 매솔 체험배, 호도 이제 전부 한국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파릇파릇하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 파른본이라는 것을 손보기 선생님은 공주에, 이 충청남도 공주에 어느 고서점에서 구했다고 해요. 고서점에서 구했는데
삼국유사가 번으로는 5권이고 책으로는 2책인데 이제 3, 4, 5가 있는 하책은 못 구하고 1, 2만 있는 상책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상책을 구해서 그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있고 공개를 안 했습니다.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드님이 그 연세대학교 자기 아버님이 근무하시던 연세대학교에 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른본이라는 게 기정이 되고 그 파른본이 이제 영인본도 나왔습니다. 영인본도 나오고 해서 널리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른본이 처음에 이제 매스컴에 공개될 때도 그 옆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 자료를 신문 기자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요 인자 요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창문에서 만남은 이 부분에서도 하이라이트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기자들이 막 찍고 해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 환인 이 글자 가르치는 이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저도 하나 거기서 다운됩니다. 거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분명히 이것은 임금왕자가 아니고 이 흑토자가 선비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선비사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오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중종 임신간본보다는 더 판본이 빠른 거니까 중종 임신간본은 이 파른본을 복각하는 과정에서 잘못 판단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른본 전 페이지를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국자는 여전히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나라 국자 여전히 이제 그 정자로 쓰여 있고요. 여기 이제 인자는 저렇게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는 오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오자가 아니고 인자의 이체자입니다. 자, 이체자라는 것은 중국 자체에도 이체자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체자가 있고 일본에도 이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체자에 대해서는 뭐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 그 원인이라고 하는 인자의 이체자로서 저 선비사자가 들어간 것을 우리나라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려대장경입니다. 고려대장경인데 고려대장경 중에서도 장경엄이 수합록이라고 해서 후진시대, 당나라 끝나고 이제 송나라 들어서기 전의 시대를 그 사이를 5대 십국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5대 십국시대 후진의 가옹이라는 성녀가 중국 경전에 나오는 복잡한 그런 단어들을 갖다가 음을 붙이고 어떤 경우에는 뜻도 해석하고 특히 이제 음을 붙인 겁니다. 음의 수합록이라고 음과 뜻을 이제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합록이라고 장경엄이 수합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지었는데 그걸 이제 올해 고종 때 3차 대장경이죠. 3차 대장경을 간행할 때 이 장경엄이 수합록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딱 장경엄이 수합록 뒤에 보면은 그 장경엄이 수합록은 언제 판각을 했다. 딱 나옵니다. 대묘세 1243년 고종 30년 고려국 대장도감 봉칙조주 고려국의 대장도감에서 대장경 찍어내는 데죠. 여기서 칙명을 받들고 찍어냈다. 이러면은 1243년이라면은 이련스님이 죽기 한 40년 전입니다. 이련스님 생존 중이죠. 그런데 그걸 보면 이제 문수사리 보초 삼매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유동품에 나오는 어려운 글자. 그중 이제 보인이라는 글자가 어렵다. 그래서 이 보인이라는 글자를 장경엄이 수합록에서는 그거를 이제 보인을 쓰고 그 밑에다가 상음부, 하음인 해가지고 여기 인자를 보시면은 바로 아까 보였던 그 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음이 인과 같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 분명히 이체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건 발음을 인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 뿐이지 이체자라고 명확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전 당시에 저 인자가 인으로 발음된다는 것까지는 이야기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많이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려시대 금성문들에서는 인자가 저렇게 선비사자 넣은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중국에서는 굉장히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중국의 사례를 저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영인도 돼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는 이 북경대학 소장
탁본 집성이라고 하는 피편인가 해가지고 한 40책인가 책 권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방대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 사이즈도 이 노트북 한 2배 정도 되는 큰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글씨도 좀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대학 소장 석각자료편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이제 무식하게 이제 한 페이지씩 드리면서 이게 뭐 이런 게 있는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본 것은 18개의 자료입니다. 18개 사례인데요. 지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면서 고백을 해야 될 것은, 그 국경대학에 나온 자료를 막 찾으면서, 야, 이거 언제 다 뒤지나 하고, 사실 좀 지루한 작업이거든요. 책까지 지어서 글자 보이지도 않는 것만. 그런데 우연히 제가 찾았는 것이 경도대학, 일본의 도쿄대학에서 운영하는 금성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를 들어가니까 인자를 이렇게 인자를 치니까 중국 금성문 각종 인자 자료를 다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에 이제 그 화면에 인자가 쫙 나오거든요. 수백 개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작업을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인자가 거기는 인자 글자 하나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인자는 어느 금성문에서 나온 걸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비에 인자가 이렇게 나오는 걸 이체자로 쓴 거를 찾아가지고 그 비를 이제 국경대학 이 금석자료 협회에 찾아가지고 제가 찾아낸 게 18개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거는 분명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인자가 나오고 이 앞뒤 문맥을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원인이라는 인자로 해석을 해야지만이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체자가 맞는 거죠. 근데 한국의 사례는 하나 더 찾았습니다. 윤주라고 하는 사람 비에, 조선 후기 사람 맞습니다만, 윤주 비를 가지고, 그걸 이제 김정희 선생이, 주사 선생이 윤주비를 옮겨 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가운데 보시면은 인자를 저렇게 했었어요. 아마 윤주비 원본에, 조선시대 비에도 저게 나온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윤주비 원본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 천비사자 들어가는 것은 인의 이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스프린트가 아니고 이체자라는 겁니다. 그 인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 정급본 중종임신간본에서 그렇게 쓴 것은 미스프린트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중종임신간본 이전에도 창국유사가 있었으니까 중종 때 이전에 그럼 그 앞에 이제 연산군도 있고 뭐 쭉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 시기에 삼국유사를 인용한 부분에서 혹시 이 부분을 인용한 게 없는가? 이거는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두 가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단종실록을 제일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단종실록, 단종 12년 6월 기축일 등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황해도에 전염병이 막 창궐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을 했는데 그 전염병 창궐한 원인에 대해서 경창국윤 이선재라는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황해도 9월산에는 환인, 환웅, 당군을 모시는 삼성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조선 왕조에서는 환인, 환웅의 존재를 부정하고 당군만을 모시는 사당을 평양에다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공식 제사 대상에서 환인, 환웅이 빠지니까 환인, 환웅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황해도 때 전염병을 터뜨리고 있다. 이게 이제 성종 때까지 갑니다. 성종 때까지 가는데 그때도 이제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창궐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경창국윤 이선재라는 사람이 이 삼국유사에 보면 당군의 아버지, 할아버지 환인, 환웅이 있다 라고 이제 인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하기를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 분명히 원인 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음제시주입니다. 음제시주는 이제 조선 초기에 골람이라는 사람이 명나라하고 이 조선의 그 어떤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나라에 갔다가 해결이 잘하고 나니까 명나라 황제가 이제 근건을 칭찬을 하고, 자, 그러면 너가 제주가 좋다고 하니까 내가 묻는 말을 가지고 시를 쓰라. 그래서 이제 너희 나라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니까 그 근건이 뭐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 시를 썼습니다.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이 근건이 돌아와서 묶은 책이 응제시라는 책입니다. 응제시라는 건 뭐냐면 제라는 건 임금의 명령이거든요. 임금의 명령에 응해서 지은 시. 그러니까 임금의 황제예요. 그래서 응제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고 개벽 동의죠. 동의를 처음 누가 열었는가? 그걸 이제 주원장이가 물으니까
단군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건의 외손자가 누구냐면 동북통합 서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거정의 입장에서는 자기 그 외할아버지의 그 설에 따라서 단군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왔던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근건의 손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골람인데, 세조 때 골람인데요. 이 이제 한 명하고 다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이죠. 자기 할아버지가 명나라에 가서 황제의 명령을 받고 지으시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석을 붙인 것이 응제시 중입니다. 응제시 중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고기의 말하기를 그래서 상제 환웅이 있고 서자의 그 환웅이 있었다. 그래서 고기원에서 환인이 나옵니다. 근데 응제시주는 판본이 언제냐 하면은 조선 세조 때 판본입니다. 현재 기장각에 수단되어 있는 것이 세조 때 판본이고 분명히 중종 임신남본 이전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라는 말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이 중종 이전에 실록에서 환인에 대한 걸 검색을 해보면 세종실록 지리지 한번 나오고 성종실록이 한번 나옵니다. 그게 다 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국으로 된 예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환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세 번째로는 제왕기, 그러니까 삼국유사 저자하고 동시에 살았던 이성유가 지었다고 하는 제왕문기가 있는데 이성유 당시에 그 제왕문기는 그 원고를 경상남도 진주로 보내가지고 진주에서 초판을 찍었습니다. 근데 초판을 찍은 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근데 재판인지 몇 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려 공민왕 때 찍은 게 제일 현재 오래된 판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초기에 찍은 것이 그것도 성종 때 찍은 것인데 이제 또 하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명인본이 나와 있고 한 것은 이 제왕기 2라고 되어 있는 요 건데 여기 이제 그 제왕기 1이라고 하는 것이 공민왕 때 고려 판본입니다. 고려 판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왕기 2가 조선 판본입니다. 근데 조선 판본도 성종 이전입니다. 근데 여기는 삼국유사하고 이제 단군 내용도 다르죠. 내용도 다른데 단군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가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제가 네모를 쳐놓은 부분이 그겁니다만 이건 이제 봉기라는 자료를 텍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봉기를 텍스트로 하고 있는데 제왕기는 봉기라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환인이 있고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오고 환웅이 손녀에게 약을 먹여가지고 지상에 있는 박달나무 신하고 혼인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 그러니까 단군은 하늘과 연결되는 계보가 두 개가 아니고 5개로 연결됩니다. 자기 어머니가 하늘의 그 손녀입니다. 자, 그래서 계보가 좀 다르고 봉기라는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말씀드린 파른본에 나오는 저 글씨는 인의 이체자 중종 임신남본 이전에 삼국유사 인용했는데도 전부 다 인으로 나오고 제왕문기에도 인이 나오고 그럼 이건 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자, 매점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교 환인이라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옛날에 환인의 아들 서자 환웅이 있었다. 문맥상 이게 타당하다. 그리고 환국이라고 이게 국자 비슷하게 쓴 것은 복각 과정의 잘못이라. 그런데 여기서 환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불교의 신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환인의 정식 명칭은 석가지의 환인다랍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인도 신화에 보면 인드라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앙코르와트도 가보면 그 악마의 신들하고 싸우는데 그 인드라 신이 상당히 많이 그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베다 시대의 최고 신이 이제 인드라 신이고 불교가 그 성립되고 인도의 전통적인 신들을 포섭한 것이 이 인드라 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로 번역할 때 사크라 데바남 인드라 이걸 갖다가 석가제 환인다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기니까 이건 이제 그 불교 경전에서 축약을 합니다. 근데 석제환인, 제석환인, 천제석, 제석 제가 찾아본 본문에서는 이렇게 축약을 해버려요. 환인으로만 축약한 건 없습니다. 불경에서 제석신을 갖다가 인드라 신을 갖다가 환인으로만 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말에 뭐 환하다, 광명이다 이런 신 이름을 갖다가 이제 그 한자로 옮겨 적으면서 이제 환인다라 얘기 이제 나오니까 환인을 따온 거에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 자체는 불교적인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 그 환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알맹이는 이제 그 한국의 전통적인 스카이가시고 하늘의 신이고, 이걸 이제 한자를 빌려서 환인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군은 환인의 손자고, 그 환인의 손자이기 때문에 고조선의 지배 세력이 그 정당한 논리로, 우리가 고조선에 당군이라는 시조가 있었다면 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이 눈 두 개고 코 하나고 입 하나인데 왜 지는 나를 다스리고 나는 지배를 받아야 되냐 했을 때 이제 그 막스 웨버식의 지배의 정당화의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명왕 신화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동명왕이나 이런 그 왕들을 보면, 삼국시대 또 왕들도 보면 왕이 하늘의 아들이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왕의 구체적인 업적이 나옵니다. 동명왕 보면 활도 잘 쏘고 그 영웅적인 행적이 막 나오거든요. 당군은 보면 아버지 엄마가 신이다는 거 외에 그 다음에 당군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군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혈통의 신성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지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그 논리가 바로 창조사의 신성적 논리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석은 우리나라 민간신앙에서도 중요한 신격입니다. 가신입니다. 가신. 집안의 그 신이고, 저는 이제 곡물의 신, 생산의 신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환인을 불교적인 신격보다는 우리나라 민간신앙의 가신의 그 환인하고 연결되어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앞에 그림은 왼쪽 편을 보면 불교의 그 사찰에 가보면 제석신 테마를 그리는 거고, 그 오른쪽을 보면 우리나라 민간신앙의 제석인데, 우리나라에서 민간신앙에서는 보통 삼불제석이라고 많이 그럽니다. 제석이 세치라. 불교에서는 삼불제석이 있습니다. 제석이 세치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삼불제석이라고 해서 뭔가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그 홍익재단에서는 이 식민사학의 극복에 굉장히 앞장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의 식민사학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 것을 가지고 비판해야지 하지 않은 걸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한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당장에 지금 말씀드린 고조선도 이제 부정하지요.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건국신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들 그 랑캐식의 무능 고정사 가지고 도저히 이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상고사를 깎아버리고,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비판하면 그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판을 해야 되는 당연한데, 이제 그 적어도 환인을 말살시키려고 검찰행위가 고쳤다.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들의 이제 대표적인 그 업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선사, 이거 그 우리 사이트에 하나 있어가지고 찍었습니다만, 저도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그 취향과 관심을 말씀드리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충독부나 중추원이나 조선사학회나 이런 데서 낸 책을 한번 모아보려고. 그런데 그게 너무 비싸요, 한번 사려면. 그래서 너무 비싸서 몇 권 못 사고 이제 그 남들인데 막 그 구한다고 자랑만 막 하고 몇 권 못 구했는데, 이 사람들 책 읽는 거 보면 굉장히 종이도 좋고 재본도 잘 돼 있습니다. 재본도 잘 돼 있는데, 이 사람들 그때 목록도 우리가 좀 확보를 해가지고 무슨 책을 찍었는지, 그리고 제일 제대가 온 책들 보면 우리나라 법전을 제일 먼저 찍었어요. 경국대전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민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상속법이라든지 토지법 이런 걸 이해해야 되니까 그걸 제일 먼저 중추원을 찍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 사람들이 찍은 자료들을 갖다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제일 어이없는 일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사 번역한다고 지금 연구비를 수십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지금 번역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학자들이 일본 책 보고 비판하고 학문적 논문을 몇 개 비판하고 하는 거는 번역도 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조선사 책을 자료집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 자료집입니다. 저거를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번역한다는 것은 식민사를 우리가 비판한다고 하면서 저런 짓 하고 있는 거는 정말 그 식민사 극복에 역행하는 짓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짓을 우리가 하면서 식민사 비판, 저거 번역하면 식민사, 마이로 보고 식민사 비판된다는 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식민사 비판의 길은 상당히 멀지만 그건 하나하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